오래간만이네. 코트가 벽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천이 벗겨진 페인트를 긁는 어딘가 낡은 소리였다. 민숙은 국자를 든 채로 멈췄다. 국이 끓는 소리는 계속 났는데 그보다 먼저 냄새가 들어왔다. 눅눅한 옷장 냄새, 비에 젖었다가 마르지 못한 천의 냄새, 곰팡이와 땀 그리고 오래된 바람이 한꺼번에 섞인 냄새였다. 어장인어른. 거실 쪽에서 정훈 목소리가 한 박자 높게 튀었다. 민숙은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다 알았다.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은 정훈이 평소에 쉽게 꺼내는 단어가 아니었다. 민숙은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딱 한 번 빨래통에 들어왔던 그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안감 색깔까지 기억났다. 10년이 아니라 20해가 넘어도 잊히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민숙의 전 남편, 수진의 친아버지, 영철이었다. 오래간만이네. 영철이 웃었다. 웃음은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쓴 모양새였지만 눈은 예전 그대로였다. 뭔가를 받아내야 끝나는 눈. 정훈이 어색하게 손짓했다. 일단 들어오시죠. 막 춥죠? 괜찮아. 나 추위에 좀 강해졌어. 민숙은 앞치마를 벗지 않았다. 벗으면 맞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싫어서였다. 영철이 신발을 벗을 때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났다. 민숙은 그 작은 구멍을 보고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이 사람도 이렇게 늙었구나라는 사실이 동정으로 이어질까봐 더 겁났다. 영철이 코트를 벗었다. 그 순간 안감에서 실밥 한 가닥이 길게 늘어졌다. 영철은 무심한 척하며 그 실밥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민숙은 그 버릇을 기억했다. 거짓말할 때 혹은 부탁을 꺼내기 직전에 늘 뭔가를 만지던 손. 사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이야기가 더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그럼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정훈이 물을 내왔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테이블에 붙었다. 유리 밑바닥이 얇은 코팅판을 두드릴 때 나는 딱 그 집 같은 소리였다. 민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면 마음은 더 숨을 곳이 없어진다. 영철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컵을 한번 손끝으로 굴려보고 입술만 살짝 적셨다. 마치 오래 있을 마음이 없다는 걸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처럼. 그런데 민숙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다. 먼저 떠날 것처럼 행동하고 마지막엔 남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 입에 쥐어준다. 수진이 좀 보려고 왔어. 영철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눌렀지만 단어 끝마다 힘이 남아 있었다. 민숙은 팔짱을 꼈다. 팔짱을 끼는 순간 겨드랑이 쪽 옷감이 살짝 당겨졌다. 그 작은 당김이 지금 나는 방어 중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회사 갔어요. 영철의 표정이 잠깐 내려앉았다. 눈빛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웃음으로 덮였다. 웃음은 예전보다 얇아졌는데 얇아진 만큼 더 급하게 붙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종이를 펴는 소리가 사각 났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아주 옅게 올라왔다. 누군가가 급하게 복사한 종이를 오래 쥐고 있으면 나는 그 냄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극반을 하나 꾸렸거든. 영철이 종이를 흔들지 않고 테이블 위에 살짝 얹었다. 민숙이 받게 만들려는 타이밍이었다. 거기서 오디션을 하는데
수진이 나이 역할이 딱 있어. 딸 역할. 민숙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종이 위에 두었다가 아주 천천히 영철 얼굴로 올렸다. 수진이한테 연극을 하라고요? 시키는 건 아니지. 영철이 얼른 말했다. 그냥 한번 보자고. 요즘 문화센터 연극도 제법 괜찮아. 작년엔 시청 앞에서 공연도 했대. 정훈이 말을 메우듯 웃었다. 웃음이 길지 않았다. 웃음을 길게 끌면 더 어색해지는 걸 아는 사람의 웃음. 장인어른이 연극을 하세요? 언제부터요? 영철이 어깨를 으쓱했다. 코트를 벗어놓은 자리 쪽으로 손이 갔다. 안감에서 늘어진 실밥이 아직도 테이블 가장자리 근처에 닿아 있었다. 영철의 손끝이 그 실밥을 찾았다. 나이 들어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한다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 민숙은 그 문장 끝에서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말을 곱씹었다. 그럼 우리는 뭐였는데? 수지는 뭐였는데?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다. 내뱉으면 이 집 공기가 논쟁이 되어버릴까봐. 민숙은 논쟁이 싫었다. 논쟁은 결국 누군가가 이기려고 하게 만들고 영철은 누군가가 이기려는 순간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숙이 다시 물었다. 수진이 전화번호 알아요? 영철의 손이 멈췄다. 아주 짧게 멈췄다가 다시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바뀌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그 말이 더 이상했다. 딸을 만나려면 딸에게 가야 한다. 그런데 영철은 늘 길이 쉬운 쪽으로만 왔다. 민숙에게. 민숙이 막아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민숙이 열어주길 기대하면서 정훈이 컵을 한 번 더 밀어줬다. 물이라도. 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때 영철의 시선이 거실벽의 사진에서 멈췄다. 민숙, 수진, 정훈. 그리고 아이 하나. 아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애는? 민숙은 숨을 얕게 들이켰다. 숨이 얕아지면 목소리가 더 단단해진다. 수진이 딸이에요. 영철의 눈이 크게 떴다. 손주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표정이었다. 그럼 나한테 손주가 생긴 거네.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릴까봐. 영철은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 붉음이 진짜인지 꺼내기 위한 것인지 민숙은 구분하지 못했다. 이름이 뭐야? 민숙이 짧게 잘랐다. 지우. 지우. 영철이 이름을 한번 입안에서 굴렸다. 그 이름이 손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영철은 다시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손끝이 그 단어를 견딜 자리를 찾는 것처럼. 민숙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말보다 버릇이 먼저다. 그 버릇이 안 멈춘다는 건 아직도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다. 그날 저녁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는 소리가 뚝. 외투에서 찬 공기가 우르르 들어왔다가 부엌 쪽 따뜻한 공기와 부딪혔다. 민숙은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김이 훅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김이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엄마, 오늘 뭐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뭔가 이미 눈치챘다는 목소리. 왜? 민숙은 국그릇을 하나 꺼내다가 손을 멈췄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딱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리에 민숙은 괜히 화가 났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지? 정훈이 문자가 왔는데. 누가 왔다면서요? 수진이 핸드폰을 잠깐 들어보였다가 내려놨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민숙은 그 짧은 동작에 이미 확인하라는 압박을 느꼈다. 민숙은 숟가락을 놓았다. 한 번, 두 번,
습관처럼 2번이었다. 내 친아버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굳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사이에 숨을 어디에 둬야 할지 보였다. 수진은 입술을 1번 눌렀다. 1번만 눌러도 충분하다는 듯. 무슨 일로요? 연극 오디션 보라더라. 문화센터. 민숙은 말을 꺼내며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먼저 잠겼다. 연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민숙도 알고 있었다. 수진이 짧게 웃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 20회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극 오디션이요? 민숙은 나도 모르겠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제일 잔인하다는 것도 알면서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 밥상 쪽으로 1발 다가왔다가 멈췄다. 엄마, 그 사람 뭐래요? 민숙은 물을 1번 삼켰다. 딱 1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수진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민숙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숙은 사실의 모서리를 조금 깎아냈다. 너 한번 보자고. 자기 말로는 연극같이 하자고. 같이?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그거 핑계죠. 민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확정이 돼버리니까. 확정이 되면 이 집은 데뷔해야 한다. 데뷔는 늘 피로를 만든다. 민숙은 이미 피로가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할머니.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발바닥이 마룻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톡톡 튀었다. 학원 가방 끈이 어깨에서 1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오늘 쉬는 날이야. 할아버지가 데려다 줬어. 그 말에 민숙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회색 코트가 보였다. 영철이었다. 영철의 코트에서 바깥 냄새가 들어왔다. 겨울바람, 지하철 난방 냄새, 그리고 눅눅한 옷장 냄새. 그 냄새가 부엌까지 번지는 순간 민숙은 반사적으로 손을 닦았다.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훈이 먼저 말했다. 미안, 민숙아. 학원 앞에서 우연히. 우연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1번 흔들렸다. 흔들린 채로 그대로 멈춰서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느낌이었다. 수지는 1발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이 아주 작았는데 거실이 확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영철 옆에서 환하게 말했다. 이 할아버지, 엄마 아는 사람이래. 영철이 무릎을 굽혀 지우랑 눈높이를 맞췄다. 웃으려 애쓰는 얼굴. 웃음 사이로 눈 밑에 피로가 보였다. 지우야, 다음에 또 봐도 될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 재밌어. 지우가 재밌어라고 말할 때 정말 아무 이유도 없어서 더 무서웠다. 아이는 이유 없이 마음을 준다. 이유 없이 준 마음은 빼앗기면 더 크게 아프다. 수진이 낮게 말했다. 지우야, 방가 있어. 왜? 나 밥 먹어야 하는데. 지금. 지우가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 바퀴 소리가 드르륵 났다. 문이 닫히며 딸깍. 그 딸깍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민숙은 그 소리에 이 집의 규칙이 또 하나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철의 손이 다시 실밥으로 갔다. 수진은 그걸 봤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학원 앞에서 우연히요? 여기서 1시간 거리잖아요. 영철은 대답을 못했다. 그 대신 꺼낸 말이 있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수진의 눈이 영철을 찔렀다. 영철은 숨을 1번 들이켰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있으면 내가 짐이 됐을 거야. 그 말에 수진이 웃었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저 잘 되라고요? 그 말 아직도 하세요? 민숙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 한마디가 말리려는 것인지 지키려는 것인지 모호했다. 민숙 자신도 모호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또 딸깍. 영철의 손끝이 실밥을 더 세게 잡았다가 놓았다. 놓는 순간 실밥이 더 길게 늘어졌다. 민숙은 그 늘어짐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집은 딱 저 실밥만큼 더 늘어나 버렸다. 그날 밤 영철은 결국 집에 남았다. 정훈이 하룻밤만요라고 했다. 말끝이 짧아지면 정훈도 불안하다는 신호였다. 민숙은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는 늘 이 집에서는 힘이 약했다. 반대가 힘을 가지려면 확신이 필요하다. 민숙은 확신을 만들지 못했다. 그 확신이 수진을 더 다치게 만들까봐. 민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너무 세게 문질렀다. 스펀지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괜히 거칠었다. 싱크대에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민숙은 머릿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지우 앞에서, 왜 하필? 밤 11시. 거실 TV 소리는 작게 깔려 있었다. 지우 방에서는 숨소리만 들렸다. 영철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때로 더 얄미웠다. 배려하는 척으로 들리니까. 물 좀. 영철이 말했다. 끝을 흐렸다. 민숙은 말없이 컵을 꺼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크게 났다. 그 소리에 기대어서 민숙은 감정을 숨겼다. 물소리는 늘 핑계가 된다. 내가 지금 말이 없는 건 물소리 때문이야라는 핑계. 영철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수진이 많이 컸네. 민숙은 행주를 짰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33이에요. 숫자를 말하면 마음이 덜 묻어나는 것 같아서 민숙은 일부러 숫자를 골랐다. 영철이 웃었다. 웃음이 아주 짧았다. 화내는 건 그대로네. 민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연하죠. 영철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대본이었다. 종이를 펴는 소리가 밤에 더 크게 들렸다. 종이 위에 작은 글자들이 촘촘했다. 여기 딸이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 민숙이 종이를 내려다봤다. 딸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서 유난히 크게 보였다. 민숙은 순간 국 냄새를 잊었다. 대신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다. 떠나던 날의 냄새. 부탁이 있어. 영철이 말했다. 딱 한 번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해줘. 민숙은 헛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라 기침 같은 소리였다. 그게 부탁이에요? 응.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하나면 돼. 그럼 나 조용히 사라질게. 조용히 사라질게라는 말이 민숙을 더 화나게 했다. 사라진 사람이 또 사라지겠다고 말하는 것. 그걸 선택할 권리라도 있다는 것처럼. 민숙은 종이를 접어 테이블에 놓았다. 놓는 소리가 탁. 아버지 노릇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 번만 불러달라고요?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치 자기도 미워진 사람처럼 말했다. 가난이 무서웠어. 너희 앞에서 무너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민숙은 그 말을 듣고도 분노가 바로 오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분노가 안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동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민숙은 동정이 싫었다. 동정은 결국 문을 열어버리니까. 민숙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게 우리 잘 되라고였어요? 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민숙은 창문 쪽을 봤다. 밤 공기가 유리창에 눅눅하게 붙어 있었다. 그건 그냥 당신이 무서웠던 거잖아요. 영철은 더 말하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딸깍. 문이 닫히자마자
민숙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너무 길어서 민숙은 스스로 놀랐다. 민숙은 종이를 다시 펼쳤다. 딸 아버지. 그 한 단어가 국물처럼 식탁 위에서 식어갔다. 아침. 민숙은 밥을 네 그릇 푸다가 멈췄다. 밥알이 주걱에 달라붙었다. 민숙은 주걱을 밥솥벽에 2번 톡톡 쳤다. 밥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죄책감을 만들었다. 한 그릇이 더 필요했다. 손이 그쪽으로 가는 게 싫었다. 하지만 결국 밥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다. 숟가락 끝이 상판을 치며 똑 소리를 냈다. 민숙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게 들어온 거지. 영철이 조용히 나와 앉았다. 내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돼. 민숙은 짧게 말했다. 앉으세요. 짧은 문장이라도 이건 감정의 급정거였다. 민숙이 스스로 정해둔 허용 구간. 지우가 나오자마자 영철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또 왔어? 영철이 웃었다. 어제 여기서 잤어. 지우는 신기해서 입을 벌렸다. 우리 집에서? 아이의 질문은 늘 서두가 없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 민숙의 손이 멈췄고 정훈의 젓가락도 멈췄다. 국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잠깐 멈춘 느낌이 들었다. 영철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할아버지야. 그 말이 더 위험했다. 그냥은 아이에게는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다. 수진이 나왔다. 얼굴엔 잠이 덜 깬 흔적보다 어젯밤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진은 지우를 먼저 봤고 다음에 영철을 봤다. 그 순서가 수진이 아직은 아이를 먼저 둔다는 뜻이라 민숙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슬펐다. 지우야, 밥 먹어. 지우가 말을 이으려 하자 수진이 잘랐다. 조용히 먹어. 식탁 위엔 숟가락 소리만 났다. 국을 뜨는 소리, 김이 새는 소리,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 영철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젓가락으로 김치를 한번 뒤적였다. 김치가 접시에서 살짝 밀리며 소리가 났다. 영철이 말했다. 오디션 생각해봤어?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얘기 아직도 해요? 그냥 한번. 당신한테 좋은 경험이겠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차분한 게 더 무서웠다. 차분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다. 영철이 한 번 더 말을 올리려 했지만 정훈이 눈치를 보고 물을 한 번 더 따랐다. 정훈은 늘 중간에서 소리를 만든다. 물 따르는 소리, 컵 놓는 소리. 그 소리로 대화의 칼날을 조금 무디게 하려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전 회사 가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코트를 걸쳤다. 코트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지익 났다. 문이 딸깍 닫혔다. 지우가 작게 물었다. 할머니, 엄마 왜 화났어? 민숙은 대답 대신 지우 그릇에 국을 한 숟가락 더 떠줬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보호였다. 국물 표면에 기름이 동그랗게 떠올랐다가 퍼졌다. 민숙은 그 퍼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 감정도 저렇게 퍼진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넓어진다. 영철은 밥을 다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손이 2번 흔들렸다. 실밥이 아니라 이번엔 손목이.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가세요? 영철은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영철이 나가고 민숙은 영철이 쓰다 만 숟가락을 씻었다. 수세미가 숟가락을 긁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민숙은 그 소리에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사람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자기 자리를 확인하러 왔다. 토요일.
영철이 다시 왔다. 이번엔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끈이 손가락을 눌러서 붉은 자국이 난 것까지 보였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한번 밀려 들어왔다. 민숙은 반사적으로 문을 반쯤만 열었다. 반쯤 열린 문은 늘 조건이다. 리허설 시간이야. 수진이 있지? 영철이 말했다. 있지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서 민숙은 그 당연함에 먼저 짜증이 났다. 안 갈 거예요. 민숙이 짧게 말했다. 영철은 웃었다. 설득해 볼게. 설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사람. 설득은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 마음 위에 자기 마음을 올리는 일이기도 한데. 거실에서 수진이 나왔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는데 묶인 머리만큼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뭐하러 왔어요? 리허설 가자. 안 간다니까요. 영철은 가방에서 대본을 꺼내 펼쳤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와 오래 접은 냄새가 동시에 올라왔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놓는 방식이 익숙했다. 마치 이 집에서 뭔가를 놓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럼 여기서 하자. 여기서 리허설. 영철이 말했다.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요? 응. 대본 읽기만 하면 돼. 영철은 대본을 한 장 넘겼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바스락. 너 한 번만 읽어봐. 왜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지면 폭발이 가까워진다. 영철이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내 마음이 궁금해서. 그 말이 더 잔인했다. 궁금해서 사람을 흔든다. 수진의 입술이 얇아졌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철이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손은 실밥을 찾았다. 오늘은 코트를 입지 않았는데도 영철의 손은 무엇인가를 만질 곳을 찾았다. 결국 가방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그게 더 확실했다. 버릇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 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낼 일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목이 한번 울렁였다. 울음을 참는 사람의 목. 영철은 미안해밖에 못했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수진은 더 무너졌다. 아빠 없는 애 취급받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수진의 말이 쏟아졌다.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 저만 웃고 넘어가야 했어요. 웃으면 제가 괜찮은 척이 되고 안 웃으면 제가 불쌍한 애가 되니까. 민숙이 한 발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민숙은 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딸이 딸로서 너무 혼자 싸워온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건 엄마로서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상처였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그 문장이 떨어지자 공기가 잠깐 비었다. 영철은 대본을 접었다. 종이를 접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가방을 드는 순간 영철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그 내려감이 졌다가 아니라 비켜준다처럼 보여서 민숙은 더 싫었다. 비켜주는 척하는 사람은 다음에 다시 들어올 자리를 남긴다. 영철이 나갔다. 문이 딸깍. 남자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동안 민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물었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요? 민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짧은 문장. 이번에도 급정거였다. 수진이 덧붙였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민숙은 답을 몰랐다. 혹은 답을 말하면 더 아플까봐 삼켰다. 민숙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딸이 지금은 안아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민숙은 손만 더 세게 잡았다. 손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고 믿으면서.
그날 밤 민숙은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영철이 두고 간 코트를 발견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는 방 안 공기보다 조금 더 차가워 보였다. 민숙이 코트를 옷걸이에서 내릴 때 생각보다 무게가 있다고 느꼈다. 천이 아니라 시간이 무게를 만든 것 같았다. 코트 어깨선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거칠었고 손끝에는 먼지가 얇게 묻었다. 민숙은 그 먼지를 엄지로 비벼보다가 괜히 손을 씻고 싶어졌다. 씻어도 씻기지 않는 냄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코트를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여전히 눅눅한 옷장 냄새가 났다. 비에 젖었다가 마르지 못한 천의 냄새. 곰팡이와 땀 그리고 오래된 바람이 한꺼번에 섞인 냄새. 민숙은 코트를 내려놓지 못하고 잠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늙었구나라는 사실이 동정으로 이어질까봐 겁났다. 동정이 문을 여는 순간이니까. 민숙은 옷장 아래칸에 있던 바느질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실 냄새가 났다. 단추 몇 개, 바늘통, 색바랜 초록색 실, 반쯤 말라버린 초크 조각. 민숙은 바늘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 꿰매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실밥보다 마음이 먼저 풀려버릴 것 같아서 민숙은 안감을 들춰봤다. 실밥이 풀린 자리가 여러 군데 있었다. 마치 마음이 먼저 해지고 천이 뒤늦게 따라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안쪽에 뭔가 적힌 게 보였다. 볼펜으로 아주 작게. 민숙은 안감을 완전히 펼쳤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해 전. 민숙은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갔다. 이 사람은 떠날 때 이미 이 말을 써놨던 거였다. 안감 속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미안하면 왜 숨겼을까? 보여주면 뭐가 달라질까? 미안하다는 말을 보여주면 용서가 따라올까? 민숙은 그런 계산을 떠올리는 순간 더 싫어졌다. 이 사람은 아직도 무언가를 거래하려는 것 같았다. 후회조차 꺼내는 방식이 이기적이라서 민숙은 코트를 다시 옷걸이에 걸었다. 코트가 옷걸이에 걸리며 툭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숙은 거실로 나왔다. 정훈이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는데 민숙은 웃음소리가 한 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람 연락 왔어요? 정훈이 리모컨을 쥔 채 물었다. 아니, 아직. 민숙은 소파 끝에 앉았다. 앉자마자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민숙도 모르게 뭔가를 만지려는 손이었다. 순간 민숙은 그 손이 싫어서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저 사람이 온 이유.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근데 연극은 진짜 같던데요. 왜요? 대본도 있고 문화센터 이름도 말했잖아요. 민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수진이 아버지 만나게 할 거예요?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면 선택이 되어버려서. 정우는 한숨을 짧게 쉬었다. 근데 지우는 좋아하던데요. 그 말에 민숙의 눈이 잠깐 감겼다. 지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우는 몰라도 돼요. 민숙이 말했다. 말이 단호하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다. 단호해질수록 더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다. 민숙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봤다. 안감 속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말을 20해 동안 품고 산 사람. 민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옷장 문을 조용히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아주 낮게 딸깍 비슷한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민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언제 와? 민숙은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췄다. 물기 없는 테이블이었는데도 행주를 한 번 더 쓸었다. 닦고 싶은 게 테이블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들킬까봐. 몰라. 안 올 수도 있어.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 지우는 입을 삐죽거렸다. 나 그 할아버지 좋은데. 민숙이 물었다. 왜 좋은데? 재밌어. 나한테 이야기도 해줬어. 민숙은 지우를 봤다. 무슨 이야기? 지우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위로 올렸다.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엄마가 자전거 배울 때 넘어져서 무릎 다쳤대. 그때 할아버지가 업어줬대. 민숙은 멈칫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수진이가 7살 때였다. 또 뭐래? 엄마가 그림 잘 그렸대. 할아버지가 미술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대. 그 이야기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 싫었다. 잘했던 기억이 남아있으면 미움이 더 어려워지니까. 민숙은 어른들 사정이라는 말을 싫어했다. 그 말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설명을 끝내버린다. 민숙은 수진에게도 지우에게도 똑같이 그 말을 썼다는 걸 깨닫고 잠깐 멈췄다. 말을 아끼는 게 배려라고 믿어왔는데 어쩌면 그건 민숙이 다치지 않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왜 우리 집 안 와? 그냥 바빠서. 지우가 즉시 잘랐다. 거짓말. 엄마가 싫어해서 그렇지? 민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이 너무 정확해서.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다가 멈춰서서 이번엔 아주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엄마 아빠야? 민숙은 숨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그 할아버지 보고 막 화내잖아. 근데 그냥 남이면 그렇게까지 화 안 내잖아. 아이의 추측은 날카로웠다. 맞지? 엄마 아빠지? 지우는 혼잣말처럼 말하곤 문을 딸깍 닫고 나갔다. 지우가 나간 뒤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웅성웅성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 신문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바스락 소리. 민숙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지우의 질문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걸 느꼈다. 아이의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른의 거짓말을 시험하는 것처럼 남는다. 민숙은 현관을 한참 바라봤다. 아이들은 모른 척해도 되는 나이를 빨리 지나간다. 그날 오후 수진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저 사람 또 왔어요? 아니, 안 왔어. 수진은 소파에 앉았다. 민숙은 차를 한 잔 따라줬다. 뜨거운 물이 찻잔을 데우는 동안 집안도 잠깐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금방 얇아졌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수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왜 온 것 같아요? 민숙도 같은 질문을 매일 삼켰다. 나도 모르겠어.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연극은 아닐 거예요. 그건 핑계 같아요.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렸다. 근데 지우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 알아. 그게 더 화나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민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차가운 손은 늘 서둘러 붙잡고 싶어진다. 지우한테 말해줄 거야? 모르겠어요. 말해야 하나? 그건 내가 정해. 수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일어났다. 엄마, 제 옛날 사진 어디 있어요?
서랍장 맨 아래.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사진마다 손때가 묻은 모서리는 부드럽게 달아 있었고 투명 필름은 손끝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민숙은 그 끈적함이 싫어서 필름을 조심스럽게 들었는데 조심스럽게 들수록 더 많은 게 드러났다. 기억도 죄책감도 그리고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첫 장에 어린 수진이가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그 옆에 영철이 서서 웃고 있었다. 이거 제가 7살 때 찍은 거죠? 응. 다음 장을 넘겼다. 가족 사진이 있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10살 때까지는. 수진이 마지막 장을 넘겼다. 수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영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맨 구석에 작은 아이가 더 있었다. 민숙도 처음 보는 아이였다. 엄마, 이 애 누구예요? 민숙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애네. 수지는 사진 뒷면을 봤다. 거기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 더. 미술학원 앞 수진이와 지민이. 그 순간 이름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바꿨다. 지민이라는 글씨는 잉크가 아니라 못처럼 박혀 있었다. 민숙은 순간 영철이 떠난 날의 풍경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작은 글씨 하나가 사람을 망가뜨렸던 것 같았다. 쪽지, 통장, 영수증, 전화번호. 인생은 큰 사건보다 작은 글씨에 더 자주 무너진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지민이요? 누구야, 지민이가? 수진은 사진을 다시 봤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이 아이 혹시 저 사람 다른 딸 아니에요? 민숙은 숨을 멈췄다. 뭐? 봐요. 이 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민숙은 사진을 빼앗아 들여다봤다. 확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확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 봐야죠. 수지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런데 번호가 없었다. 민숙이 말했다. 번호 모르잖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민숙은 사진을 다시 봤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수진이가 받을 상처는 지금까지 쌓인 것 위에 또 하나가 얹히는 상처일 것이다. 민숙은 그걸 막고 싶었다. 그런데 막는다는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것도 안다. 사흘 뒤 영철이 다시 왔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빈손이 더 무서웠다. 민숙이 문을 열었다. 왜 왔어요? 수진이 좀 보고 싶어서. 집에 없어요. 그럼 기다릴게. 민숙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영철이 거실에 앉았다. 민숙은 차를 끓이지 않았다. 차를 끓이면 이 집이 손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오래 기다릴 건가요? 괜찮아. 시간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말을 멈췄다. 영철을 보고 웃었다. 할아버지. 영철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우야. 지우는 영철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왜 안 왔어? 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바빴어. 뭐 하느라? 영철은 잠깐 멈칫했다. 그냥 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봐. 내가 그렸어. 지우의 그림은 크레파스가 두껍게 눌린 흔적이 있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점 2개, 입은 활짝. 그런데 손만은 유난히 크게 그려져 있었다.
민숙은 그걸 보며 순간 멈칫했다. 지우는 손을 크게 그릴 때가 있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날, 누군가가 떠날까봐 겁나는 날. 아이는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손으로 먼저 안다. 영철이 그림을 받아 들여다봤다.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지우가 영철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영철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지우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공기가 바뀌었다. 지우야, 방가 있어. 왜? 할아버지랑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지우는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딸깍. 수지는 영철을 봤다. 할 말 있어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상판에 닿는 소리가 딱. 이거요. 영철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오늘은 실밥을 찾던 손이 멈췄다.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선명했다. 이 아이 누구예요? 수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지민이요. 뒷면에 이름 적혀 있어요. 영철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당신 다른 딸이에요? 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지는 웃었다. 웃는 얼굴인데 웃음이 없었다. 그래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저버리고 다른 애한테 갔던 거예요? 영철은 급히 설명했다. 지민이는 내 전 여자친구 딸이야. 그 여자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줬어. 도와줬다고요? 응. 돈도 주고 가끔 봐주기도 하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그런 거 안 해줬어요? 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떨림이었다. 분노 밑에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왜 나였냐라는 질문. 그 질문은 분노보다 더 오래 남는다. 수지는 그 질문을 삼키느라 이를 한 번 꽉 물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올라왔다. 이거 지우한테 보여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민숙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왜요, 엄마? 그러지 마. 왜요? 지우도 알아야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아직 몰라도 돼. 왜요? 민숙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속엔 너만 있어. 지우는 없어. 지우가 그걸 보면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수지는 멈칫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을 쥔 손이 더 떨렸다. 결국 수지는 사진을 접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딸깍. 영철이 민숙을 봤다. 목소리가 낮았다. 고마워. 민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 때문이에요. 영철은 코트를 입었다. 안감 실밥이 또 한 가닥 늘어졌다. 영철은 무심한 척했지만 손끝이 그 실밥을 찾았다. 민숙이 물었다. 이제 안 오실 거예요? 영철은 대답 대신 물었다. 와도 되나?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이 허락이 될까봐. 영철은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다가 멈춰서서 말했다. 나 사실 연극이 하고 싶었어. 수진이랑. 민숙이 물었다. 왜요? 영철이 미소 비슷한 걸 지었다. 연기라도 좋으니까 그 애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한 번만. 문이 딸깍 닫혔다. 민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람은 왜 한 번을 그렇게 집착할까? 한 번으로 바뀌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도 집은 그 한 번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철은 오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집안에 오래 남았다. 민숙은 가끔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털면 먼지는 떨어지는데 냄새는 떨어지지 않았다. 냄새는 늘 안쪽에 남는다. 민숙은 결국 안감을 꿰매기 시작했다. 바느질 상자를 꺼내고 실을 꿰고 바늘을 들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실이 지나가며 슥 하는 마찰음이 따라왔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정리해줬다. 말로는 정리가 안 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손이 대신 정리한다. 민숙은 실을 당기면서 마음도 같이 당겨지는 느낌을 잠깐 받았다. 풀어진 건 실밥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느낌.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민숙이 문을 열었더니 영철이 서 있었다. 눈밑이 꺼져 있었다. 얼굴이 미안하다라는 말보다 먼저 지쳐 있었다. 또 왔어요. 응, 이거 두고 갔더라. 영철은 코트를 가리켰다. 민숙은 코트를 건넸다. 안감 꿰매놨어요. 영철이 코트를 받아 안감을 들여다봤다. 실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고마워. 괜찮아요. 영철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종이는 얇고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거 수진이한테 줘. 뭔데요? 편지야. 민숙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가벼운데 손끝이 무거워졌다. 직접 주지 그래요? 영철이 고개를 저었다. 못 보겠더라. 얼굴. 영철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이제 진짜 안 올게. 왜요? 와봤자 수진이만 힘들잖아. 민숙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말없이 봉투 모서리를 한번 쓸었다. 종이결이 손끝을 긁었다. 그리고 민숙이 물었다. 연극 진짜 있었어요? 영철이 잠깐 웃었다. 응, 있었어. 그 웃음이 너무 빨라서 민숙은 바로 의심이 왔다. 영철은 덧붙였다. 근데 수진이 역할은 없었어. 내가 지어낸 거야. 그래야 올 것 같아서. 그 말이 마지막 못을 박았다. 민숙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힘을 풀고 싶었는데 풀면 마음이 먼저 풀릴 것 같아서 못 풀었다.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민숙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내 아버지가 줬어. 수진은 봉투를 받아 뜯었다. 편지 한 장. 수진은 편지를 읽고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고여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손끝이 종이를 쥔 채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울음이 아니라 울음이 되기 전에 떨림. 수진은 눈을 깜빡였고 그때마다 눈물은 고였다가 다시 사라졌다. 마치 울면 진다는 법칙을 마음속에 적어둔 사람처럼. 엄마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민숙은 딱 한 문장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며칠 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민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왜 안 와? 민숙은 반찬통 뚜껑을 닫다가 손을 멈췄다. 플라스틱 뚜껑이 딱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현관의 딸깍처럼 들려서 민숙은 순간 숨이 멎었다. 할아버지 바쁘신가 봐. 언제 와? 모르겠어. 지우는 입을 삐죽거렸다. 거짓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단순하게 세상을 정리한다. 단순해서 정확하다. 안 온다는 말은 원하지 않는다로 바뀌고 사정이 있다는 말은 숨긴다로 바뀐다. 지우의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다. 그래서 어른들은 지우 앞에서 더 자주 거짓말을 한다. 중간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우가 똑바로 물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지?
민숙은 손을 멈췄다. 나중에로 넘길 수 없는 표정이었다. 민숙은 결국 말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났어.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왜? 할아버지도 힘들었나 봐. 그럼 엄마도 힘들었겠네. 응,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너무 아이답게 결론을 내렸다. 그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야지. 했어?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로 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엄마는 용서해줬어? 민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질문은 간단해서 어른을 더 힘들게 한다. 그날 밤 지우가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 용서해 줄 거야? 수진은 책을 읽다가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대. 수진은 책을 덮었다. 그래. 그럼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 모르겠어.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다. 수진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자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게 수진에겐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철은 오지 않았다. 민숙은 가끔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수진은 평소처럼 일했고 지우는 학교에 갔다. 민숙은 남자가 남긴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서랍이 닫히며 툭 소리가 났다. 그 소리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숙에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극 공연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민숙은 문자를 수진에게 보여줬다. 이거 내 아버지가 보낸 것 같아. 수진은 문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안 갈래요. 왜?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도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테이블 위를 한번 쓸었다. 물기 없는 테이블이었는데도 쓸었다. 닫고 싶은 게 테이블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민숙은 알았다. 수진은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뭘 꺼내려던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싶었던 거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런데 토요일 아침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할 거 있어? 왜? 나 할머니랑 나가고 싶어. 어디? 문화센터. 민숙은 멈칫했다. 문화센터? 왜? 지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연극 본대. 학교 친구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연극한대.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가 천천히 무너졌다. 민숙은 그 표정에서 지우를 막을 수는 없겠다는 걸 봤다. 수진은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오늘은 안 돼. 왜? 엄마 바빠. 할머니랑 갈게. 안 돼. 지우는 입을 삐죽거렸다. 나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우야, 그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을 잇는 순간 지우가 진짜로 들어오니까 지우가 민숙을 봤다. 할머니, 같이 가자. 민숙은 수진을 봤다. 수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도 같이 갈게. 그 결정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냥 아이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오후 3시 문화센터 소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숙과 수진 그리고 지우는 뒷자리에 앉았다. 소극장에는 겨울 외투 냄새가 가득했다. 좌석마다 사람이 몸을 조금씩 뒤척이면서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목캔디를 까먹었고 포장이 바스락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는 듯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소리들 사이에서
수지는 자기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수진의 몸은 도망치지 못하게 굳어 있었다. 무대 위로 조명이 들어왔다. 남자가 나왔다. 낡은 코트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영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대사를 시작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버린 아버지입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마이크 없이도 그 문장이 객석 안쪽까지 들어왔다. 영철은 말을 이었다. 변명처럼 말하지 않았다. 딸이 10살 때 떠났습니다.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 말이 변명인지 고백인지 수진은 구분하지 못했다. 수진이 우는 건 영철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불쌍하면 차라리 쉬웠다. 수진이 우는 건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기대가 들켜버렸기 때문이었다. 기대는 미움보다 부끄럽다. 미움은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기대는 말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무대 위로 다른 배우가 나왔다. 딸 역할이었다. 딸 왜 떠났어요? 아버지 너 때문이야. 딸 저 때문이요? 아버지 응. 내가 나를 보며 실망하는 게 싫었어. 딸 저는 실망 안 했어요. 아버지 거짓말. 딸 진짜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말했다. 아버지. 영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무대가 어두워졌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지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거 할아버지 얘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할아버지 불러줄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민숙과 수진,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영철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코트를 벗으며 뒤쪽을 봤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영철은 멈춰섰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민숙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걸음이었다. 연기 잘하시네요. 수진이 말했다. 영철이 웃었다. 고마워. 근데 저는 못해요. 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수진은 대신 다른 문장을 꺼냈다. 고마워요. 저를 낳아줘서. 그 말이 칼인지 매듭인지 영철은 모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영철은 울지 않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은 돌아섰다. 민숙과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손을 흔들었다. 엄마. 수진은 딸에게 걸어갔다. 영철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용서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아직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좋아해도 돼? 수진은 잠깐 망설였다. 망설이는 동안 차창 밖 가로등이 지나갔다. 빛이 얼굴을 한번 비췄다가 사라졌다. 수진은 결국 말했다. 응. 지우는 좋아해도 돼. 그 말은 수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리였다. 단절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사이의 말.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숙이 상자를 열었다. 테이프는 삐뚤게 붙어 있었다. 칼로 자르자 테이프가 찍 소리를 내며 뜯겼다. 상자 안에 코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안감 꿰매줘서 고마워. 이제 이 코트는 내가 가져. 나는 새 옷 샀어. 민숙은 코트를 꺼내 안감을 봤다. 냄새가 한 번 더 올라왔다. 예전보다 조금 덜 눅눅했다. 코트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덜해지는 게 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실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글씨. 수진아, 미안하다. 민숙은 코트를 옷장 깊숙이 걸었다. 수진이 물었다. 엄마,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옷장에 넣어둘래.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저녁을 먹으며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나 내일 학교에서 발표 있어. 무슨 발표? 가족 소개. 민숙은 수진을 봤다. 수진은 지우에게 물었다. 뭐라고 할 건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할 거야. 할아버지? 응, 정훈 할아버지.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렇게 해. 지우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잠깐 멈추고 말했다. 근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도 소개해도 돼? 수진은 잠깐 멈칫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날 밤 민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다시 봤다. 안감 속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다가 바늘과 실을 꺼냈다. 더 이상 풀릴 일 없도록 안감을 한 번 더 꿰맸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작은 마찰음. 그 소리가 집안을 조용히 붙들었다. 민숙은 바느질을 끝내고 코트를 옷장 깊숙이 넣었다. 현관 열쇠를 챙겨 방문을 딸깍 잠갔다.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는? 저도 잠이 안 와요. 민숙은 딸 옆에 앉았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저 오늘 그 사람한테 고마워요라고 했잖아요. 응. 근데 사실 저 아직도 화가 나요. 민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그럼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야. 고마운 것도 진짜고 화가 나는 것도 진짜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언제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민숙은 창밖을 봤다.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우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수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항상 제 편이어서. 민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거실 시계가 11시를 쳤다. 민숙이 일어났다. 이제 자자. 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숙은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현관을 확인했다. 열쇠가 제대로 잠겨 있었다. 딸깍. 그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채웠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영철은 오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민숙은 가끔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실밥은 더 이상 풀리지 않았다. 풀릴 것이 다 풀린 뒤에야 천은 얌전해진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숙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지우 생일이 다음 주라고 들었습니다. 선물 보내도 될까요? 민숙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어떻게 할까? 수진은 한참 생각했다. 생각하는 동안 손이 테이블 위를 한번 쓸었다. 습관처럼. 그리고 대답했다. 보내도 된다고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직접 오지는 말라고 하세요. 선물만 보내라고요. 수지는 그 말을 하고도 한참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너무 단호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지는 안다. 단호하지 않으면 영철은 그 단호함이 생길 틈을 파고든다. 그래서 수지는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번 더 결심했다. 지우를 지키려면 어른은 가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민숙은 답장을 보냈다. 선물은 괜찮습니다. 근데 직접 오지는 마세요.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지우의 생일날
택배가 도착했다. 큰 상자였다. 지우가 뜯었더니 인형이 나왔다. 곰 인형. 그리고 카드 한 장. 지우야,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 지우는 인형을 안으며 웃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보냈어. 수지는 카드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울컥했지만 버텼다. 민숙이 물었다. 괜찮아? 수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지우는 인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카드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상판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엄마, 저 사람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 민숙이 말했다.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숙은 영철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가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보내도 될까요? 민숙은 잠깐 생각했다. 생각이 길어지면 규칙이 흐려진다. 규칙은 짧아야 한다. 민숙은 답장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보내세요. 자주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관계에는 규칙이 필요했다. 만날 수 있는 조건, 보낼 수 있는 선물, 넘지 말아야 할 선.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중이었다. 민숙은 부엌으로 가서 숟가락을 챙겼다. 한 번, 두 번. 싱크대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빈자리가 없었다. 민숙은 마지막으로 현관을 확인했다. 열쇠가 제대로 잠기는 소리. 딸깍.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는 소리. 누가 올지, 누가 안 올지는 여전히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은 아직 따뜻했다.